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제 앞에는 조상훈 사무국장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치 기사 독자 조상훈입니다. 예. 정치 토크도 원래 이제 지금은 미래협동조합 국민 TV에서 사직한 우리 김용민 전 라디오 국장과 했던 건데, 예. 이제 김용민 국장이 사직하면서 이제 중단했다가 정치 토크에 대한 또 수요도 만만치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영원한 땜빵 전문가 조상훈 국장하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뭐 요즘 여러 가지 복잡한 잡음은 있습니다만은 뭐 조속히 마무리되고, 우리 김용민 국장도 미래협동조합에 뭐 다시 취직은 못할 망정 이렇게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같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훈 국장도 김용민 국장 전 국장한테 할 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한마디 해보시죠. 예. 몇 차례 이제 만나러 가는데, 네. 네, 만나긴 만났죠. 근데 대화까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요새 이제 근황은 뭐 제가 모르니까, 뭐 서영석 이사장의 말씀대로, 그 또 김용민 국장이 사직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조합원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조합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김용민 국장 전 국장 입장에서는 방송 참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가급적이면 이른 시일 내에 우리 조합원 청취자들과 좀 만나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지금 내부의 복잡한 사정들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되는데요. 잘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가 일제에 벌이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라고 해서 내 학도병으로 지원했다가 죽을 뻔했다우. 6.25 때 조선일보가 국군이 연전연승하고 있다고 해서 넋놓고 있었죠. 근데 밤새 인민군이 서울을 함락시키고 후퇴할 때는 남편을 잡아갔어요. 진작 피난할걸. 조선일보에서 외환 위기는 없다며 설레발 떨었는데 그걸 바보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TV조선에서 황선 신은미가 북한을 지상 낙원이라고 했다는 보도를 보고 폭탄을 던졌어요. TV조선이 거짓 보도를 한 건데. 이런 조선일보가 여전히 신문시장 1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족벌신문, 수구 기득권 세력의 대변 매체에 집중된 언론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운동. 이게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운동입니다. 조합원이 아니신가요? 서둘러 가입해주세요. 조합원이신데 조합비를 아직 못 내고 계신가요? 서둘러 자동납부 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바쁘다 보니까 뭐 정치 현안을 이렇게 살필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그렇게 흔치는 않은데요. 예. 우리 조상훈 국장이 보기에는 뭐가 가장 제일 먼저 얘기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십니까? 이번 주에 얘기할 거 한 3가지 뽑아봤는데요. 네. 어쨌든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이른바 해킹 의혹 논란.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목요일 날 방송을 하고 네. 이틀 후에 이제 큰 사건이 벌어졌죠. 사실 지금 시점으로 보면 거의 이제 한 일주일 다 돼가는 시점이죠. 5일 지났는데. 자살. 지난 18일에 이제 국정원 직원 네. 임모 씨. 네. 45살입니다. 네. 뭐 직급을 따져보니까 4급 서기관인데 그 용인에서 마티즈. 그것도 또 용인이야? 예. 용인에서 이제 마티즈 그 차량 안에서 지금 이 경찰 수사 발표로는 번개탄을 피워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고, 이제 이게 뉴스의 중심이 되면서 이 사건 자체가 이제 좀
어떤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글쎄요, 일반인들의 관심이나 이제 폭발력은 국정원 이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하고 운용했던 실무 책임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커질 줄 알았는데 현재 이제 정치권에서 오가는 공방이나 상황을 보면 그렇게 또 파급력 있는 어떤 이슈가 돼 가고 있지는 않는데 야당에서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제 이 문제와 그 추가 경정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 23일이니까 이제 당초 여야가 좀 얘기한 게 내일 본회의 처리를 얘기했는데 이제 연계 아마 지금 저희가 지금 이게 녹음이기 때문에 오늘 밤까지도 늦게까지도 여야 간의 어떤 줄다리기 협상이 될 겁니다. 뭐 추가 경정 예산안은 대체로 합의를 했다고 하고요. 다만 연기할지 말지 요 문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국정원의 그 해킹 의혹 논란을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청문회 하자는 거고 그러니까 비공개로라도 뭐 여당 입장에서는 그냥 국정원 가서 현장 조사하는 걸로 정보위 차원에서 마무리하자 뭐 이 입장인데요. 어쨌든 그 국정원 직원 임모 씨 이 자살을 계기로 해서 또 이슈가 생겼기 때문에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이 폭발력이 외부로 확산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뭐 드러난 것은 그 임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예. 뭐 의혹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리고 해킹 툴을 그 수억 원어치 구매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이렇게 뭐 대북 용도로만 사용했다라고 주장하지만은 뭐 일반적인 의심은 그걸 특히 뭐 선거 때도 많이 구매하고 이런 걸 볼 때 국내 정치에 악영하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의심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폭발력이 있는 사안인데 예. 왜 이게 실제로는 그렇게 큰 폭발력을 가지지 못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저는 이제 뭐 언론의 영향도 있다고 일부에서는 지적합니다. 네. 그 뭐 보수 언론 종편 포함해서 그동안 한겨레 신문이 처음에 의혹 제기를 했을 때 네. 관심도 안 갖다가 네. 국가정보원의 해명이나 이런 거 나올 때는 좀 보도를 해주고 네. 그런 경향.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그 임모 씨 자살 이후에 뭐 종편이나 보수 언론에서 이 문제를 안 다루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다루곤 있어요. 제가 이제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밥을 먹으러 주변에 식당을 가지 않습니까? 이제 몇 분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뭐 보통은 식당에 가면 낮에 TV조선이라든가 이런 종편 채널들을 틀어놓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짐작은 됩니다. 그래서 뭐 고향이 어디십니까? 뭐 제가 호구 조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또 이제 그런 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기 때문에 여쭤봤어요. 어떤 한 60대 초반에 이제 식당 주인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쭤봤어요. 예, 물론 그분들이 어떤 우리 국민 정서를 대표해서 발언하신 건 아니지만 아이고 저거 할 수도 있지. 죄진 놈들이나 뭐 해킹 무서워하지. 나 같은 사람 다 탈탈 털어보라고 그래. 뭐 죄진 게 있어야 무서워하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감탱이들이 문제야. 아니 저 탱이는 아니었고요. 네. 할머니이셨는데 어쨌든 좀 60대 초반이고 이제 연세가 드셨고 혹시 해서 이제 고향을 여쭤봤더니 이제 그 실향민 그 황해도 쪽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인데 60대 초반이 실향민이라면 부모가 내려왔겠네. 그렇죠. 예. 이제 아버님이나 뭐 어머님 고향이 이제 그쪽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그런 반응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뭐 그분이 이제 우리 어떤 시민들의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구나. 근데 아마 제 얘기를 듣고 뭐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그래서 문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야당에서는 이게 민주주의의 문제이고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건 문제고 국민 모두가 피해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데 정작 대다수 국민들이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 상황. 먹고 사는 문제도 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바쁜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신경 쓸 겨를이 좀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제 요약하면은 언론의 문제다라는 건데 저는 그게 일정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물론 이제 무슨 뭐 자살 사건이나 정치적인 이런 게 벌어지면은 이런 정폭되는 과정을 보면은 이제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이게 이제 정폭이 돼 나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누가 뭐 혹시라도 연예인이라든지 유명인이 죽으면은 아주 실시간 중계를 하면서 온갖
제가 보기에는 거의 지랄 연병 수준을 떠는 종편들이 찍소리 않고 있는 것도 영향이 전 있다고 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 장악된 언론들, KBS, MBC, SBS 이런 데서 뭐 전혀 보도하지 않고, 그리고 또 조정동 같은 저 언론들도 뭐 대충 외면하고 이런 것들이 이 사안의 폭발성에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크게 확산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다라는 분석도 이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물론 뭐 특정한 이른바 자칭 보수 언론이라든지 이 낙하산 사장들이 점령하고 있는 그 지상파 방송들은 이런 문제를 잘못 거론하면은 이제 박근혜 정권이 위태로울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려도 전 있다고 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 이게 국정원 일이거든. 언론들이 국정원 무서워합니다. 함부로 못 따라와요. 쉽게 얘기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야, 이거 잘못하면은 라는 이제 그런 뭐라고 그럴까 자기검열 예. 이런 걸 시키는 그런 측면도 무시할 수 없어요. 이 정보라는 게 이제 그 해당 언론사와 관련된 정보일 수도 있겠지만 네. 특히 이제 사주에 관련된 정보라든가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은 이제 극히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과거 기자 생활 쭉 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 국정원 관련은 언론들도 이렇게 막 대놓고 보도를 못하는 그런 두려움.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청와대 출입 기자가 국정원 같이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게 있고 이제 이거는 이제 표면에 대한 분석인데 난 정말로 이 사건이 폭발력이 없는 이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여전히 박근혜 정권이 힘이 세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사실 이제 국정원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두컴컴한 조직이에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예산은 뭐 거의 조 단위로 쓰는데 이게 뭐 국회 정보위에서 감시를 하긴 합니다만은 총액으로 감시하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어떻게 네. 어디에다 얼마를 썼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이제 컴컴한 동네에 대해서 결국은 문제가 되려면은 내부 고발이라는 게 이제 라든지 혹은 내부 제보가 있어야 이게 가능합니다. 예. 사실 지난 대선 때 누구야 김하영인가? 예. 역삼동 오피스텔. 예. 그것도 사실은 내부 제보에 의해서 이게 발각이 된 거거든요. 예. 그건 이제 내부 제보가 있어야만이 야당이 그걸 키우고 이거를 특정한 언론을 흘리고 다른 데서는 도저히 안 받아설 수 없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증폭시켜 나가는 과정인데 그렇게 되려면 내부 제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내부 고발자가. 근데 박근혜 정권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무서워서 임기가 또 반 이상 남았고 네. 게다가 우리 또 박근혜 정권이 말하자면 배신자 응징하는 여러 가지 모범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또 게다가 지난달 말에 취임 후 처음으로 내곡동 국가정보원을 방문하고 이게 일종의 시체 말로 하면 단도리를 한 거지. 그래서 박근혜 정권에 대한 공포감 이거 진짜 무시 못합니다. 최동욱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는 유승민에 이르기까지 말 안 들으면 다 조져. 이런 것들이 내부에 말하자면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도 위축하게 되는 사실은 이제 이게 조지는 뭐 우리가 조진다는 말을 씁니다만은 이거는 좀 만약에 이게 지상파 방송이라면 조졌다고 그러면은 바로 방통심의위원회 걸리죠. 갱고 정도 먹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야 뭐 방통심의와 뭐 관계 없으니까 이제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얘기하는데 이제 조져버리면은 참 골치 아픈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오늘까지도 이슈가 됐던 게 뭐였냐면요. 바티즈? 그렇죠. 이 자살한 직원 임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그 차량, 예, 마티즈. 이 차량 번호판 얘기였잖아요. 그죠? 차량 번호판이 바꿔치기 한 거 아니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 이제 전병헌 의원이 제기했죠. 문제 제기를 했죠. 그러니까 저기 현장에서 발견된 걸 보니까 녹색 번호판이었는데 어떤 보니까 CCTV를 보니까 흰색 번호판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오늘 경찰 쪽에서 이제 과학 수사를 한 모양이에요. 10번 이상 재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같은 코스를 비슷한 차량의 번호판을 달고 갔더니 그 시간대에 그 자살한 임모 씨가 차량을 운행하고 그 앞을 지나간 시간대에 보니까 이게 빛이 반사돼 가지고
하얗게 보이더라. 이게 뭐 이건 이제 경찰 수사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더 전문가들 의견 들어서 뭐 최종적인 수사 결과를 내놓겠다고 했지만은 어쨌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런 쪽으로 좀 해소가 된 것 같고요. 아니 난 그 문제 제기 때부터 예. 이게 좀 이상하다. 왜 색깔이 바뀌었을까라고는 생각을 했지만은 왜 목적이 뭘까에 대해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같이 비슷한 저 마티스를 갖고 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사람을 갖다 바꿔치기를 한 거야? 도저히 그건 다 이제 논리적으로 좀 앞뒤 맥락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상하긴 하지만은 그게 뭔가를 의심을 이렇게 뭐 원래 이제 이 컴컴한 동네에서 뭐 이게 기본적인 그 색안경을 끼고 보면은 모든 게 다 수상하지만은 예. 그래 수상한데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수상한 거냐라고 물어보면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이제 저는 이제 뭐 번호판 바꿔치기 의혹보다도 처음에 이제 지난 18일 그 토요일이었습니다. 좀 오후 늦은 시간에 이제 이 속보가 뜨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티즈라는 얘기를 듣고 4급 서기관이면 그래도 국정원에서 좀 오래 20년 가까이 일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요 전문 분야로. 근데 참 이 차량만 있다고 한다면 검소하다. 그 말이 안 되지. 검소하다. 이런 좀 느낌이 들었고요. 혹시 이제 차가 2대인데, 물론 그 개인은 이제 가정사니까, 뭐 제가 취재를 하거나 그 부분에서 관심을 갖지는 않았지만. 세컨드카가 아니겠는가, 네. 뭐 이런 생각했고, 글쎄요. 뭐 이게 출퇴근용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 관심이 이제 그 시민단체하고 네. 야당이 지금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 그리고 이제 그 나나테크 대표를 고발했단 말이죠. 이게 원세훈을 고발했다는 얘기는 그 해킹 툴을 그 수입해가지고 운영을 네. 했다는 의혹이 있는 시기에 국정원장이 원세훈이구만. 그렇죠. 그때 이제 2012년에 총선 그리고 이제 대선 직전에 했다고 하니까. 그렇지. 그때 원세훈이었지. 원세훈 원장을 이제 고발한 거고. 원세훈은 뭐 어디 안 끼는 데가 없구만. 그리고 지금 야당이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안철수 의원 이 전문가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 뭐 요 해킹 요런 분야의 또 전문가 아닙니까? 이분이 이제 그 진상조사 단장이지 않습니까? 대표인데 예, 고발하고 나섰단 말이죠. 이 검찰이 과연 이게 수사할 의지가 있겠느냐 이 부분인데 뭐 한겨레 신문도 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의지가 있어야 국정원 수사 가능하다. 보나마나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난번에 그 유사한 일이 한번 있었어요. 간첩 조작 사건 때. 예. 그때 검찰이 국정원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만 조사를 했죠. 근데 제가 그 기자 생활을 하면서 그 국정원이면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하는 경우를 몇 번 보기 봤는데 진짜 형식적으로 하더라고요. 국정원이 그렇게 무슨 조직인가? 그래서 그런 과거의 예를 들어보면은 뭐 이게 실질적인 검찰의 조사는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제 이 문제는 특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여당 입장에서 국회 청문회도 지금 하지 말자고 하는데 과연 특검을 받아주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어쩌면은 청문회냐 아니면은 그 현장 조사냐 이거 싸우다가 뭐 뭘 하든 그걸로 넘어갈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이게 폭발력이 큰 사안이지만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검찰이 뭔가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은 아니 뭐 보나마나 빤할 거 아니에요. 뭐 보니까 자살했다더라. 그리고 그거는 뭐 조사해봤더니 그 대북에서만 썼다더라.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러면 그걸 뒤집을 만한 그 무언가가 있어야 뭐 특검을 요구한다든지 이제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집을 만한 사실이 현 단계에서 나오겠냐 이거지. 예. 결국은 임기말로 가야 이게 다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박근혜 정부의 임기 이게 한 2년 6개월 이상 절반도 지금 안 지났기 때문에 8월 24일이 딱 절반이에요? 거죠. 2월 25일 날. 근데 사실상 절반 지났다고 봐야지. 왜냐하면 대선 끝나면은 뭐 끝이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검찰 고발을 했지만 검찰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없고요. 전혀 없죠. 예. 근데 이제 야당이 항상 가진 무기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뭐 국회 선진화법의 덕을 보고 있는 건지 나중에 이게 부메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른 것과 연계해서 이거 들어주지 않으면 국회 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 이 카드인데 사실 박근혜 정부 출범하고 야당이 그런 고비마다
그 카드를 쓰는 척 하다가 결국은 다 접었다고 보거든요. 흔하게 미스테리야. 예. 그 옛날 원내대표들, 심지어는 박영선 원내대표도 나중에 그냥 슬그머니 꼬리 내려가지고 온갖 욕을 다 먹지 않았습니까? 예. 그냥 진짜 이 미스테리라고 생각해. 왜 거기만 가면은 전부 미궁으로 빠지는 건지. 그래서 나는 진짜 우리는 모르지만은 음모론이죠. 굉장히 중대한 국가 안위와 밀접한 그 무언가가 있어가지고 설득을 당했다? 설득을 당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마저 들더라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니까. 국가 안위와 관련된 뭐 중대한 사안일 수도 있고, 개인과 관련된, 개인의 안위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건 모르는 일인데. 그건 모르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때만 해도 네. 보면 이제 그때 김한길 대표였던가요? 네. 나중에는 이제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체제로 갔지만. 그때는 김한길이었지. 장내외 병행투쟁을 한다고 저 서울광장에 천막 치고 며칠 있었죠. 예, 상당 기간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들어갔습니다. 손 들고 들어갔고요. 뭐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는 과정도 그랬고요. 뭐 난 참 상식적으로 납득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 그 왜 그럴까 하는 생각. 이게 야당이 뭐가 꿀려가지고 그럴까.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두 가지 가능성이 음모론에 의해서 볼 때는 진짜 야당이 납득할 만한 국민에게 밝힐 수는 없지만 어마어마한 그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면 일단 설명은 돼요.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두 번째는 우리 조 국장이 분석한 대로 개인이 저에게 조져버리니까 야 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있냐는 얘기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슬그머니 꼬리를 만다. 뭐 그런 것도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지금 뭐 이제 검찰 수사 중간 수사 결과 발표했죠. 성완종 리스트. 뭐 지금 홍준표 경남지사하고 이완구 이제 전 총리가 이제 불구속 기소돼서 어제 오늘 두 사람이 이제 나란히 그 공판 준비길 변호사들만 나가서 변호인들만 나가서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뭐 그건 그거대로 가지만 검찰이 수사하려다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결론은 안 났습니다. 말씀하신 그 새누리당 이인재 최고위원, 그다음에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부른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유야무야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 뒤로는 후속은 없지. 예. 근데 또 검찰이 일단 부른다고 하면은 어떻게든 뭐 하긴 할 건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좀 주목되는 분이 저는 이제 새누리당의 이인재 최고위원인데 그 유승민 이른바 사태 때 적극적으로 이제 유승민 공격하는 앞장섰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이분이 주목받게 될 상황이 뭐냐면 이제 그 박근혜 정부가 하반기 중점 지금 과제로 지금 뭐 4대 개혁, 뭐 금융, 공공, 또 교육, 그리고 이제 노동인데 노동을 1순위로 꼽았어요. 노동개혁을. 그거 당정청이 얘기해가지고 이제 여당 내에다 특위를 만들자고 했는데 이인재 최고위원이 노동부 장관을 지냈죠. 그런 면도 있지만 맡겼습니다. 특위위원장을 맡으라고. 일정 부분 당신 좀 역할을 하시오. 이런 메시지 아니겠는가 좀 싶기도 하고요. 이제 대부분 뭐 호의적으로 해석하면은 이인재 최고위원이 뭐 자기 이른바 그 소신에 걸맞는 그런 일을 했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내가 이제 경험만 봐도 다 개소리고. 과거에 그런 경험 참 많이 했어요. 갑자기 어떤 의원이 아무 이유도 없이 뜬금없이 개인 성명을 내는 거예요. 개인 성명을. 그래서 그 팩스를 언론사에 쫙 돌립니다. 그래서 안에서 근무하고 있으면 쭉 들다 보니까 누구 국회의원 이렇게 성명해가지고 뭐 언론을 나게 조지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뭐 보면은 이런 얘기 할 인간이 아닌데 왜 이 얘기를 해 싶을 때는 기사가 한 줄 써주기는 해요. 그래서 무심코 넘기곤 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이게 일종의 기획 성명인 거야. 뭔가 성명을 발표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해 있어서. 실제 뭐 그때 제가 목격을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기관원이 찾아가가지고 부탁을 하고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해야 됩니다. 하는 경우도 사실 뭐 있었다고 들었고요. 이제 봤다고는 얘기 못하겠다. 진짜 그럼 누구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할까 봐서 그런 얘기도 들었고 또 이제 그때 제가 민자당 출입했을 때인가 신한국당이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우연히 대변인실을 지나가는데 둘이서 뭐 누군가 티격태격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가보니까 이제 의원 둘이서 네가 해라 내가 해라 그러는 거야. 예.
이제 뭔가 싶어서 보니까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발표하는데 그 라디오에 나가서 해야 되는데 나 싫다. 네가 해라. 야 네가 이번에 네 차례 아니냐 이럴수록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그 항상 표를 겨냥해서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누구를 겨냥해서 비난하고 뭐 저격수들이 다음 선거에서 대부분 살아남지 못한다는 그런 일종의 그 정치적인 적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실제로 남을 갖다 아주 무비판적으로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다 보면은 이게 참 뒤끝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일종의 돌아가면서 맡기는 이제 일종의 그런 역할 분담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런 점들을 이제 쭉 보면은 이인재 의원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유승민을 공격하는 게 결국은 성완종 리스트하고 무관치는 않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죠. 상황적으로 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죠. 예. 아마 이인재 의원도 아니된 굴뚝에 연결할 수 없는 거고 오얏나무 아래에서 뭐 가끔 매지 말라는 얘기도 있었던 것처럼 자기가 그런 의심을 받으리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왜 그렇게 얘기했겠느냐. 솔직히 이인재하고 유승민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뭐 지역과 겹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사실 뿌리로 봐도 이인재는 통일민주당 뿌리를 갖고 있고 유승민이는 오리지널 민정당 뿌리인데 제 아버지가 유소 아닙니까. 서로 연결될 리가 없는 사람인데 왜 갑자기 조직했어. 그런 의심을 받을 것도 이인재가 정치 하루 이틀 한 사람도 아니고 뻔히 알 거 아니에요. 예. 그죠? 그런데도 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다. 이거 봐야지. 예. 이제 그 연장선에서 결국 노동계에게 총대까지 결국 욕먹는 일이거든. 그 수많은 뭐 민주노총이라든지 조직단체들 많이 있잖아요. 그거 뭐 좋은 얘기 하겠습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이제 노동개혁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이제 하반기 뭐 국정 개혁이라고 표현합니다. 야당이나 뭐 노동계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라고 이제 반발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예상되는 게 그림이 공무원 연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당사자들인 그 공무원들, 특히 공무원 노조, 전국 공무원 노조나 또 보수 성향의 이제 공무원 단체도 마찬가지고 강력하게 저항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손 들었습니다. 뭐 본인들 입장에서는 베끼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노동개혁 문제를 놓고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콕 찍었단 말이에요. 4대 개혁 중에서 이제 그 노동개혁을 중점을 뒀기 때문에 당정청이 어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모여가지고 한 얘기 중에 이제 노동개혁이 포커싱을 한 거고요. 이인재 최고위원을 지금 그 위원장에 내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 합니다. 새누리당이 표를 잃더라도 이렇게 하겠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내년 4월이 총선인데 표를 잃더라도 하겠다. 표를 얻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네. 제대로 본 거야.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그 임금 피크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40대나 50대, 지금 뭐 30대, 앞으로 뭐 임금이 계속 올라가야 되는 사람들은 어차피 새누리당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요 노동개혁을 함으로써 수혜를 입는 사람들, 이제 정년이 좀 늘어나면서 좀 고령층, 어차피 좀 새누리당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제 분석이 맞을지 모르지만 청년표를 끌어들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청년 실업 문제를 이 노동개혁을 해서 청년들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한다. 당신들에게 일자리 주려고 한다라는 어떤 메시지가 아닌가 싶고요. 김무성 대표가 어제였죠. 찾아갔습니다. 한국노총 그 농성장에 찾아갔습니다. 한국노총 그 지도부를 만나서 뭐 정책연대도 제안하겠다라고 했는데 한 가지 이제 우려스러운 대목은 과거에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뭐 야당 쪽으로는 좀 민주노총 지도부가 가고요. 여당 쪽으로는 이제 한국노총 지도부 쪽이 배지를 달고 입성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양대 노총의 어떤 내년 선거와 연결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노동계의 목소리가 전체 노동자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왜곡되거나 변질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시기적으로요. 아니, 이제 민주노총이야. 뭐 찬성할 리가 없는 거고, 이제 한국노총은 또 한번 변신할 수도 있겠네. 한국노총이 원래 좀 웃기는 동네 아니야. 원래 이명박 때는 이명박이 지지했다가 또 이번 문재인 때는 아마 야당 지지했을걸? 그럴 거예요. 그래서 최고위원으로도 한 명 들어오고 안 그랬나? 그때 저거 할 때, 총선 때지. 뭐죠? 일종의 정책연대. 문성근
문성근 씨하고 예. 외부에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해가지고 당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때 정책인들 할 때 한국노총의 이용덕인가가 최고위원으로 들어가는 그런 적이 있거든. 대선 때는 어떤 포지션을 취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 여하튼 그러다 이번엔 또 이제 김무성한테 가는 거야. 참나. 한국노총. 이제 갈지 안 갈지는 모르죠. 어쨌든 김무성 대표가 먼저 찾아갔으니까 뭐 정책연대를 여당이 제안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제 공이 어쨌든 노동개혁이 아니라 계약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현재 박근혜 정부의 어떤 정책을 좀 밀어붙이는 이런 힘이라든가 추진력 그리고 왜냐하면 반대했던 것들이 판판이 지금 깨지면서 정부 안대로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노동개혁도 올 하반기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도 좀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또 의심되는 대목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총파업으로 맞선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총파업다운 총파업을 한 걸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노조가 많이 힘이 약해졌죠. 뭐 그건 사실이고 조 국장이 지적한 것처럼 노동개혁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혁이라고 이름 붙이신 게 뭐 면밀하게 살펴보면은 실제로 그 기업들에게 유리한 그런 이제 제도들이긴 한데 문제는 이것을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까 지적했던 대로 새누리당이 꼭 불리한 것은 아니다. 그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예. 임금 피크제는 논란이 많은 제도이긴 한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임금 피크제로 인해서 정년이 늘어나면은 나이든 영감탱이 계층들이 결코 싫어할 수 없는 어차피 퇴직금 받고 물러나는 것보다는 임금 좀 깎더라도 계속 일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제 뭐 청년청이 그렇다고 해서 지지를 하지는 않겠지만은 여기서 임금 피크제 가지고 남는 거 가지고 청년들 고용해 줄게 한다고 해서 청년들이 새누리당 지지하겠어요? 저는 지지 안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히려 새누리당을 과거에는 지지했지만은 박근혜 정권 들어서 진짜 박근혜 대통령 뭐 밀어붙이는 건 다 좋지만은 그 수준이 너무 수준 이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실망했던 계층들을 끌어들이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제 그런 전망에서 보면은 이제 결국은 이 점이 저는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박근혜 정권의 이른바 90력의 정권 장악력이 올해 연말쯤 가가지고 여전히 유지되느냐, 혹은 어떤 특정한 사건에서 약화되느냐,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할 거라고 보는데요. 결국은 유승민을 쫓아낸 것도 그 장악력을 끌고 가기 위한, 그래서 친박과 김무성이 타협한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은 김무성으로서는 돌기가 풀어 해가지고 유승민이 열심히 나가니까 자기만 뒤돌아서 간 그런 계획이 됐잖아요. 예.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대선과도 김무성에게 매우 불리하다. 뭐 전 불리할 거라고는 봐요. 그러나 또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지상에 남아있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그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 그 카리스마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야, 쟤 안 돼! 하면은 그 지역에서 그 사람 떨어지는 게 카리스마예요, 선거에서는. 표로 그렇죠. 심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통한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점들이 여전히 이제 새누리당이 이 박근혜 정권의 장악에서 이탈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요인이고, 표가 된다, 아직도 선거의 여왕. 두 번째는 떨린다. 이제 오늘 보니까 뭐 박근혜가 무서운 이유 해가지고 경향신문에서 비슷하게 썼더라고. 예. 근데 이제 그게 과연 연말에 노동개혁이라는 국면에서까지 유지가 될지 안 될지 이제 그런 점들이 관건이라고 보고요. 근데 박근혜 정권에게 결코 불리하진 않으리라고 보는 이유는 종편들의 이른바 박근혜 정권 지지 골수 계층에 대한 장악력은 상당히 커요. 그래서 거기서 또 하루 종일 떠들어대면은 지지층을 결집해서 밀어붙이게 만드는 그런 동력을 갖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참 예.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하고 지금 전국 상황 짚어봤는데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뭐 오랜만에 진짜 하는 얘기일지 모르면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이 얘기하고요. 당대표가 바뀌었죠.
정의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얘기입니다. 이른바 김상곤표 혁신안 뭐 논란이 좀 거셀 거다라고 했는데 뭐 국정원 해킹 의혹 때문에 좀 묻혔는지 별로 조명도 못 받으면서 뭐 중앙위원회에서 무난하게 통과됐어요. 일단은 뭐 당내 뭐 분당 뭐 탈당 얘기 나왔지만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이게 탈당이 쉽지 않아. 이게 탈당은 이럴 때만이 가능합니다. 나 이 당에서 공천 못 받고 내가 배치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게 도저히 이건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탈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 선거는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전국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탈당을 결행한다? 말 안 돼요. 그래서 그 JTBC에서 그 지난번에 보도한 걸 보니까 야 JTBC도 저는 이제 텍스트로만 봤는데 방송 진짜 웃기게 하더라고. 뭐냐면은 뭐 이런 식이에요. 저 박주선 의원이 탈당도 불사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때마침 동아일보가 호남 출신 의원 25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예. 과연 몇 명이 탈당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하면서 한번 볼까요? 그랬더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탈당하겠다는 사람은 박주선 의원 한 명밖에 없네요. 그리고 3명은 생각을 좀 해보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는 탈당하지 않겠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이제 보도를 나 텍스트로 왔는데 그 방송을 했다면은 예. 그 JTBC도 골 때리는 방송이야. 나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사실 야당의 혁신안이 예. 저 국민들의 주목을 끌지는 못했어요. 뭐 논의 과정에서 오히려 좀 주목을 끌었고요. 정작 중앙위원회에 통과됐는데 보니까 556명 중에 이제 395명이 참석했고요. 중앙위원이.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됐던 대목들이 뭐였죠? 이제 사무총장제 폐지. 근데 이거 통과됐고요. 예, 사무총장제 폐지했고, 그다음에 이제 당원 소환제 도입하기로 했고요. 네. 예, 이런 등등입니다.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나? 그래서 뭐 구체적인 논의는 나왔고요. 네. 이게 적극적인 건 이제 오히려 여당이었죠. 그렇죠.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고 그랬고, 야당은 뭐 받아들일 용이 있다라고 했는데, 일정 부분은 이제 전략공천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오히려 야당 쪽에서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사무총장제 폐지를 놓고 좀 논란이 있었는데 당직 인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혁신안이 통과된 후에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어떤 뭐 평가를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비노계가 많이 그래도 당직에 가서 긴장 관계가 더 팽팽해졌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총장제가 폐지되면서 신설된 게 이제 총무본부장입니다. 근데 사무총장 며칠 못한 이제 최재성 의원이 바로 거리 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총무본부장 이 제도는 그때하고 똑같은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선됐을 때도 그때도 총무본부장이었어요. 예. 그게 이상수 의원이 총무본부장 했잖아. 그래가지고 한국화약인가 하나에서 제주도에서 돈 받아가지고 결국 기소돼가지고 나중에 됐었잖아요. 그때도 총무본부장이었거든. 그리고 이제 논란이 됐던 게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정책위 의장은 또 뭘로 바뀌었습니까? 아니 그대로 유지되는데 강기정 의원을 놓고 논란이 있었죠. 근데 이제 강기정 의원이 물러나고 네. 누가 됐느냐? 최재천 의원. 최재천은 비노인데? 예, 비노입니다. 비노고요. 또 이윤석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조직본부장. 그리고 조직본부장. 예, 민생본부장이라고 있어요. 네. 여기도 이제 비노라고 분류됩니다. 정성호 의원. 정성호. 이렇게 당직 인선이 돼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당내에서는 이제 친노와 비노가 정말 팽팽한 주요 당직 자리만 놓고 본다면 그런 관계가 됐다고 이제 분석을 하고요. 그럼 이제 그렇다고 봐야지. 문재인 대표가 양보를 한 거지. 뭐 사실은 이제 당 대표가 고집을 하면은 뭐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인데 이제 워낙 반발이 심하니까 이제 쭉 탕평 인사한다고 했는데 참 그때 앞으로 참날이 깜깜하겠네. 이제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비노지만 이제 김한길계로 좀 분류가 되죠. 예. 비노 중에서도 김한길계가 가장 악성 아니야? 이건 뭐 김한길 의원이 항의를 할지 김한길계에서 항의할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니. 이른바 친노주류에 대한 악감정으로 따지자면 그 감정상 악성이라는 거죠. 그렇죠. 뭐 질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 정치인들은 다 질이 나쁘지. 누구 할 거 없이. 그러나 그건 뭐 어차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자리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시비를 끊었고 친노주류에 대한 그 감정의 골이 깊은
곳은 뭐 오히려 저는 김한길계가 가장 세지 않은가 싶은데 하여튼 이제 결국 이런 데서 그 지도력을 보이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입을 닫게 하려면은 그 탕평이 제일 좋지만 일단 입을 닫게 하는 데 성공을 했지만은 그 자기하고 그 코드 안 맞는 인간들 데리고 일을 하려면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잘 해 나가면은 이제 문재인 대표도 평가를 받는 거고 아니면 뭐 아웃인 거지. 그리고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현재의 모습대로 당을 좀 보존한 상황에서 어쨌든 이제 당직 인선만 놓고 보자면 친노하고 비노가 적절하게 지금 배분이 돼서 뭐 탕평이라는 단어까지 쓰던데요. 뭐 그냥 세력 균형이라고 봐야죠. 이 상태에서 어떤 파열음도 없이 내년 총선 공천 과정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거야 뭐 하기에 달려 있는 거죠. 그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전략 공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아주 현격한 시각차를 보이잖아요. 특히 정의당 같은 데는요. 심상정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 돈 드는 거다. 반대했습니다. 반대. 그 왜 그러냐면 이런 게 있어요. 오픈 프라이머리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득권이 제일 넘는 정당이 정의당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비슷한 경험이 제일 많아요. 근데 해보니까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게 결코 안 해본 놈들은 미국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한다니까 야 이게 최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 잘 아는 순서가 정의당, 새정치민주연합 순이에요. 그게 어디야? 새누리당은 제일 몰라서 제일 몰라. 그리고 새누리당은 특히 이제 새누리당에서 정치를 했던 사람들은 쟤도 한가 다 갖고 와. 다 이길 자신 있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새누리당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좀 이렇게 깃발을 세게 들고 나오는 이유는 아마 김무성 대표나 입장에서는 다음 총선 공천을 만약에 공천권을 누군가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혁 씨도 이제 청와대에 좀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다 넘겨주느니 차라리 자 여러분들이 뽑으세요. 선택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전략적으로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지 김무성으로서는 좋은 전략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면요 현역 의원이 유리합니다. 인지도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 물론 이제 재수없어서 떨어지는 인간 뭐 신인심에서 떨어지는 인간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비슷하게 갈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새누리당의 친박은 3분의 1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 구도를 그대로 갖고 갈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일 수도 있고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게 있어요.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정당 역량이나 지지층의 이 강도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새정치민주연합에 비해서는 굉장히 강한 정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화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근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실 역량이 제가 보기에는 좀 떨어져요. 물론 이제 그거야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지. 사실 뭐 새누리당은 민정당 때부터 이제 뿌리를 갖고 있는 그 이전에는 또 공화당 뿌리도 있어요. 예. 쭉 가져왔고 특히 민정당 때는 공채 출신들을 갖다가 함으로써 공채 1기 2기 해가지고 걔들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공채 몇 기 출신 이런 것까지 따지 당 사무처 요원들 말씀하시는 하더라고. 거죠? 아니 국회의원들도 그래요. 그렇게 몇 기 출신이냐 몇 기 출신을 해가지고 국회의원 된 사람들 많이 있거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의 운영 파워가 야당만 쭉 해가지고 그냥 아무나 집어넣었던 과거에 요즘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근본적인 파워 차이가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선거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힘 이런 것들의 차이를 만들죠. 예.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출퇴근길에 시내에 각 정당에서 선전용이죠. 자기들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붙이는 플래카드들이 있습니다. 뭐 빨간색은 새누리당 또 그 파란색. 파란색이죠. 네. 저 약간 그 코발트색보다 연한 그 파란색. 새누리당도 색깔이 몇 번 바뀌었지만 그 못지않게 새정치민주연합도 여러 번 바뀌었기 때문에 좀 헷갈리긴 한데 플래카드를 딱 보면요. 네. 임팩트나 네. 쟤들 참 홍보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한다라고 하는 건 새누리당입니다. 새누리당은 진짜 후한무치하게 해. 그게 자기가 다 망가뜨려 놓은 거를 플래카드에서는 다 지가 했다고 그래. 저 전기료 깎아주는 저 새누리당 세준마. 이제 세준마라는 단어 왜 나오는 건지 아시죠? 그 차준맛이 나온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차승원 씨가 이제 요리 잘하고 해서 나왔는데
갖다가 이렇게 뭘 붙여가지고 네. 사람들 이목 끄는 데는 새누리당이 그 양반 지금도 있나? 그 침대는 과학이다 했던 그 양반? 그 양반이 전부 그 광고 카피 했다는 거 아니야? 그 누구지? 비대위원으로 참여했던 그 양반 있잖아. 기억 안 나나? 하여튼 통과. 어쨌든 예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색깔의 빨간색이라는 색깔의 임팩트도 그렇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새정치민주연합이나 뭐 또 정의당도 가끔 플래카드를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내용이 어떤 거라서 눈길이 가질 않아요. 임팩트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광고 카피에 대한 그 전문성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새정치민주연합 당직 인선 중에 보니까 유임된 사람입니다. 전략홍보본부장이 안규백 의원입니다. 안규백? 예. 안규백은 뭐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인데. 좀 아나? 이 분야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뭐 전략도 전략이지만 좀 홍보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규백 그 전략 홍보본부장이 앞으로 좀 잘해라 이런 얘기네. 근데 사실 이제 그 야당이 그런 홍보를 잘했던 데가 유일하게 2002년 대선 때예요. 그때는 뭐 홍보면에서는 오히려 이해창을 압도했으니까. 예. 근데 그 이후에는 뭐 판판이 깨지는 것 같아. 이번에는 좀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야당을 뭐 어떻게 후원한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좀 잘하라고 짜증나잖아 보면은. 그래야 국민들도 뭘 고를까 어디를 고를까 좀 고민하면서 선택하는 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원사이드하게 일단 홍보면에서 좀 밀리니까 좀 보기에 좀 안쓰러워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고요. 정의당은 누구야? 심상정 의원이 새 대표가 됐죠? 그렇죠. 뭐 조성주 후보였나요? 네. 한때 좀 바람을 일으켰는데 제3의 길이었는데. 그거 이제 찻잔 속 태풍 그 정도로 그쳤고요. 결국은 이제 노회찬 전 대표하고 이제 그 심상정 의원이 붙었는데 이제 그 조성주 후보를 지지했던 표가 심상정 대표 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조성주 후보가 이제 깃발을 날렸던 이유는 새로운 진보 정당 참여자들입니다. 예. 굳이 이제 따진다면은 과거 참여당 계통 그리고 정의당으로 출범한 이후에 합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조성주 후보를 지지를 했던 건데요. 이게 예선에서는 뭐 다 과반수를 못 얻긴 했습니다만 노회찬 의원이 아마 더 앞섰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근데 이제 결선 투표를 하니까 심상정이 앞섰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럼 이유는 얘기할 것도 없이 조성주를 지지했던 사람이 심상정을 더 많이 지지했기 때문에 거의 몰표 비슷하게 갔어요. 예. 그래야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 그게 재밌는 대목인데 결국은 두 사람의 과거 속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던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두 사람이라고 하면 노회찬 전 의원하고 심상정 의원. 노회찬은 서울시장 선거 때 그때 그 진보정당 후보로 나와가지고 그때는 통합진보당이었던가요? 하여튼 그때 정당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예. 후보로 나와가지고 완주했습니다. 저 당 갈라지기 전이었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한명수 후보가 오세훈한테 지는데 아주 1등 공신이 됐어요. 기억나시죠? 예. 예. 근데 심상정은 유시민하고 붙었는데 마지막에 양보를 했어요. 이게 오세훈은 완주하고 심상정은 양보를 했던 사실이 노회찬은 완주하고. 그렇지. 네. 노회찬은 오세훈은 당연히 완주했고. 그렇지. 노회찬은 그 서울시장 선거에서 완주했고 심상정은 중도 포기를 했는데 결국 조성주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난 기억하고 있었다고 봐. 노회찬은 그때 실인심한 거지. 그거 아니면 이유가 없어. 그때 일을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표로서 심판했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특히 그 조성주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옛날 그 참여계가 많잖아요. 참여계는 유시민 그 의원을 좋아해서 모였던 사람들도 또 상당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마지막까지 뭐 후보 토론까지 해가지고 물론 이제 뭐 한 사흘 전인가 사퇴해가지고 별 효과는 없었습니다만은 사퇴를 했던 심상정을 기억하고 있는 거고, 노회찬은 끝까지 완주해가지고 결국 한명수를 떨어뜨린 데 대한 그런 기억들이 남아 있어서 저는 그 둘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느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심상정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네, 근데 사실 두 사람이 좀 너무 이렇게 일종의 좀 돌려막기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참. 한계입니까, 한계?
진보정당의 한계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없는 사이를 틈타서 천호선 대표가 이제 잠시 했었는데, 이게 뭐 진보정당도 또 그 위계라든지 이런 게 또 굉장히 또 그 특세가 심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참 한계인데, 그나마 조성주 후보가 결선에는 진출을 못했지만은 선전했다는 것이 앞으로 진보정당도 이런 인물들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던 점, 뭐 그 정도로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야권하고 이제 연계돼 있는데 네. 심상정 대표가 그 얘기했습니다. 뭐 야권 재편의 어떤 역할을 하겠다. 네. 한 9월까지 좀 그림을 그려보겠다 네. 얘기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을 빼고 뭐 야권 재편을 아무리 얘기한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모일지 안 모일지도 모르고요. 네. 정동영 후보 냈던 지금 이름도 가물가물하면 그거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존재감마도 이제 사라졌는데 정동영 의원은 꼭 결정적일 때 헛발질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정의당이 중심이 돼서 그나마 새정치민주연합 빼고 나머지 진보 정당 통합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뭐 어차피 진보정당이라는 거는 통합의 이익이 없는 한은 통합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쉽게 점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저건 있어요. 야권 재편을 하고 특히 진보 세력이 단일 대우로 뭉쳐서 현재의 야당과 제휴를 하지 않는 한 할 로가 없다는 것은 이미 답이 나와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새정치민주연합이 안 해주려니까 못했던 건데, 다행히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합진보당은 이제 사라져버렸으니까, 심상정 새로운 대표가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노련한 정치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제가 한 가지, 노회찬 전 의원이죠. 네. 이번에 당대표 경선에 도전했던 노회찬 전 의원의 행보에 대해서 한번 서영석 이사장님의 예상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뭘 예상이야? 노원병에서 이제 갖고 있다가 의원직을 상실했단 말이죠. 네. 근데 그거 복권됐나? 근데 출마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네. 동작 의뢰 나왔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 그렇죠? 나왔지. 거기에 이제 본인은 이제 배우자가 뭐 나왔다가 안철수 의원한테 진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노원병에서 안 됐고 지난번에 이제 재보궐선거 때 동작을로 왔단 말이죠. 그래서 안 됐어요. 나경원 후보한테 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심상정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이 조기 총선 체제 구성이나 총선 승리를 위해서 노회찬 전 대표에게 당에 큰 역할을 맡기고 싶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노회찬 후보는 내년 총선 때 어디로 나올 거라고. 아니, 당에 큰 역할을 맡긴다면 비례대표일 가능성도 있지. 비례대표로? 네. 지역구를 안 나오고. 그렇지. 당에 큰 역할을 맡기려면은, 전체적인 선거운동을 총괄하고 지휘해달라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은, 비례대표로 나가는 게 맞지. 근데, 이제, 심상정 대표 자신이 비례로 또 나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선거 지휘를 하려면은, 지역구에 올인하기는 힘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심상정 대표가 이제 경기 고향의 이제 지역구잖아요. 근데 지난 총선 개표 결과를 보면 아마 누구보다도 피말리는 그 개표 방송을 지켜봤었던 게 아마 심상정 의원일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게 큰 표차로 이긴 게 아니에요. 만판에 역전해서 이겼는데 이제 그 계산할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어떨까라는 계산도 하고. 근데 둘 다 비례대표로 나오긴 또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결국 야권과 연대를 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고민할 이유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정치민주연합과 연대를 한다면은 이게 또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쪼개다 보면은 어디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야권 연대의 가능성을 먼저 타진한 다음에 자기들도 포지션을 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오늘은 이제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지난주에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게 좀 어떤 예상과는 달리 좀 폭발력을 좀 갖지 못하고 있다. 이 국면을 또 야당이 어떻게 이끌어 나가냐, 뭐 국민들의 관심사일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뭐 전국 상황, 또 새누리당 얘기 좀 해봤고, 당대표 교체가 된 정의당 얘기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목요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